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안 그러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길로 떠나는 여정 부타술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부타술래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열반제일과 관련된 부처님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불교인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지만 정리 안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석가모니가 뭔지, 그 다음에 부처님 성씨가 구담씨거든요. 구담씨. 그래서 구담이 도대체 뭔지. 이름은 시다르타잖아요. 근데 시다르타는 뭐 뻔히 아는 건데 지금 이게 구담이라는 말도 나오고 석가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종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감자라는 말도 나오고 이게 부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씨 어떻게 보면 종족명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싶어요. 그러면 너는 정리가 되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 5가지 명칭이다라는 게 있어요. 5가지 명칭. 그러니까 구담. 이름은 부처님이 구담, 고타마라고 하는 거죠. 고타마, 구담. 그 다음에 시다르타잖아요. 다 이룬다. 다 이룬다. 성취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성씨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석가라고 하는 거는 종족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족의 김씨, 이씨 하듯이, 그거는 이 씨에 대한 부분이고, 성씨에 대한 거고, 이거는 종족에 대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사이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감자가 시조로 나옵니다. 감자. 이게 사탕수수라는 뜻입니다. 이거 저 고구마 감자 그 감자 아닙니다. 이게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그래서 당나라 도선이 쓴 석가시보 이런 데 보면 저 5개의 칭호들이 나오고 저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당신도 모릅니다. 경률이상 이런 데 봐도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500년 전에 저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섞여 당신도 그런 식으로 써놨다고 정확하게 이게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기본적으로 저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부처님 나라가 가비라국입니다. 가비라국 잠깐 볼까요? 이 가비라국입니다. 가비라국,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 네팔의 가비라 쪽이거든요. 네팔의 가비라가 있으면 또 다른 가비라가 있나요? 예, 인도 가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군데의 나라가 있느냐? 나중에 이동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것도 주장을 했죠. 왜 2개가 대립하고 있느냐? 그건 나중에 부처님 생애를 보면 맨 마지막에 석가족들이 다 멸망을 하면서 비우리 왕의 코살라국의 비우리 왕의 공격 때문에 다 죽어가면서 유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동해 가는 거죠. 도망가는 쉽게 말해서 두드려 맞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수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가비라의 뜻을 보면 이게 1775년에 그린 통도사 팔상도 그림인데 이건 설명드릴 거예요. 가비라의 뜻은 황두라는 뜻입니다. 노란 머리. 실제로 네팔 쪽에 가면 한국 사람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좀 안 씻은 한국 사람들, 70년대, 80년대 초반의 한국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인들이기 때문에 수행자 중에서 잘 나가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게 가비라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비라라는 이름의 수행자인데 이 사람이 황두라고 된 걸로 봐서 얼굴이 더 노란가 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은 황인인데 약간 순두부과들이 있고 아니 그렇잖아. 야 쟤는 백인보다 더 흰 것 같아. 뭐 이런 순두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동남아과 있잖아. 이렇게 딱 보면 야 건강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좀 씻고 댕겨. 뭐 이거 있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니 좀 다르잖아. 그 느낌이. 그래서 더 노란 뭔가가 있었는가 봐. 그리고 머리가 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황두야. 황두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건지 여기까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황두선인이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수행자 중에서 그러니까는 저 네팔 쪽 티라우라코트 쪽 수행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야.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어떻게 보면 그 도시를 수호한다 그런 식의 의미들. 그러니까는 유럽에 가면 그 수호 성자 뭐 이런 식처럼 그 도시 이름을 가비라라고 했대. 잘 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그래서 황두라는 뜻입니다. 가비라는. 부처님 나라가 가비라 국입니다. 그러니까 요 황두선인의 어떠한 수행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수호가 깃든 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비라국이에요. 가비라국. 가비라국. 그 다음에 부처님 성씨가 구담입니다. 5가지라 그랬잖아요. 요 흔히 얘기하는 게 요 하나, 둘, 셋, 넷, 5입니다. 감자까지 5. 요게 이제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담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고토마인데 고타마를 이제 한자로 구담이라고 쓴 건데 구담은 도대체 연원이 어떻게 되느냐? 구담도 어떤 선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행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수행자를 높이는 문화가 있어서 그 수행자를 따서 이름들을 이렇게 짓는 게 있어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왕족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왕위 계승자가 된 거야. 내가 근데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됐고 내 동생 올리세요 라고 해서 동생으로 올리고 자기는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됐어. 인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현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미 가졌던 사람이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좀 덜 가진 사람이 버리기가 어렵고 너무 가진 사람이 버리기가 쉬워. 그거 있어서 뭐하냐 이제 약간 덧없게 되는 거지. 진짜 풍요로운 그런 분들 주변에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 시절들이에요. 그래서 뭐 왕족이든 귀족이든 할 거 없이 조그만 일로도 다 죽어요. 감기 걸렸다가 뭐 폐결핵 걸려서 죽고 막 이렇게 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애들 죽는 거 봐보라고. 결국 조선이 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손 단절이에요. 그리고 조금 커오다 보면 애가 죽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의료나 뭐 이런 걸로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은 얼마 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자기는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출가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출가하면 완전 단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원은 들어옵니다. 부처님도 출가하고 났을 때 오비구가 부처님 아버님이 정반왕이 귀족들을 출가시켜서 내 아들을 보필해라라고 출가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은 안 되지만 지분은 어느 정도 있다니까. 그리고 출가를 해버리면 내 동생이 왕이 됐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거 대각국사 의천 나올 때도 제가 늘상 그 얘기 해드리는데 문종의 넷째 아들인데 문종이 우리 집에 4아들이나 있는데 아들이 4인데 한 명은 출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첫째가 나 왕 될 것 같은데 둘째는 고려시대 때니까 형제상소복이니까 다음 나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넷째가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다 브라보 이러면서 굉장히 고맙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형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나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 근데 동생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왕 돼가지고 동생이 천태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콜. 제가 대장경 말고 속장경이라고 교장, 원래 이름은 교장입니다. 그걸 좀 했으면 야야 내가 그 해드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후원 받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내가 진정한 수행자면 그렇게 집안으로부터 후원받고, 그리고 내가 그걸 버렸는데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좀 빨대 꽂고 있는 것도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종적을 감추는 거,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택사항이야. 그래서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물려준 사람이 출가를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감자원이라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거든요. 감자 사탕수수라는 뜻입니다. 거기 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 스승이 구담이야. 그래서 그냥 스승의 성을 따서 구담이라 그랬대. 옛날에는 성 개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성 개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존경해서 구담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구담, 소구담이라고 했대.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출석 부를 때 이렇게 보면 뭐 대소 예전에 같은 이름 있으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 대구담은 원래 선생이고 이러니까 더 신통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쪽에서 수행을 하고, 이 양반은 감자원에서, 그러니까 감자동산, 그러니까 사탕수수 밭 쪽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둑이 나라의 물건을 훔쳐서 튀면서 그 사탕수수 밭 쪽으로 지나갔대. 그래서 관군이 그거를 출동을 해서 잡으러 왔는데 이 양반이 한 패로 오인된 거지. 그래서 정부 재산을 털어가지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동원 같은 데를 털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니까 뒤에서 이제 빡쳐가지고 군대들이 오다가 못 잡으니까 여기 너 아니요? 이거 참았대. 이런 거지 같은, 나 아니에요. 그러면 긴 놈이 아니라고 하지 기다고 하냐? 또 이거에 빠지면 또 할 말이 없거든. 야, 이거 그래서 잡혀가지고 죽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여기 왼쪽에 묶여 있어요. 나무 판자떼기에다가 사람을 묶어서 화살을 쏴버린대. 보입니까? 이게 1775년도 통도사 팔상도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도솔레이상,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코끼리 타고 이제 도솔천에 내려오는 호명보살이 있고, 그 전에 이 구담씨의 성씨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왼쪽에다가,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왼쪽 위에. 그래서 보면 그 소구담이 잡혀가지고 지금 화살에 맞고 있고, 대구담이 저 위쪽에 있는 가운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신통으로 지금 오고 있는 대구담이에요. 그 스승이 딱 내려와 오면서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화살이 다다다 박혀가지고 피가 양쪽으로 터져서 사람이 죽었대. 죽었대. 그래서 그 피떡을 이렇게 모아서 화분에다 놓고 이 구담이 신통으로, 그러니까 스승인 구담이 신통으로 화분에 모아서 이렇게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만들었대. 그게 구담씨의 시조가 됐대.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저 가운데 봐봐. 가운데 조그맣게 화분 같은데 애 둘이서 이렇게 나와. 애 둘이서. 가운데 보이십니까?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스토리라고 옆에 저기 방제라고 있어요. 방제가 뭐냐면 여기 옆에 글입니다. 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피해서 왼쪽 피해서 덩어리를 해서 잘 이렇게 하니까 주라기 공원이지.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남자애가 나오고 이쪽에서 여자애가 나왔대. 오른쪽에서 여자애, 왼쪽에서 남자애가 나왔대. 그 남자애가 구담씨의 시조가 된 거고, 그 남자의 이름이 사이예요. 사이.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조신 이야기야.
시조신 이야기. 그 구담씨라고 하는 성씨의 시조신 이야기. 예. 그래서 구담 선인의 이름을 딴 거고 그 소구담은 죽었고 거기서 나오는 그 피로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신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박혁거세 뭐 김할지 하듯이 그런 이야기야.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야. 그리고 그 구담성 씨는 그렇게 시작된 거고 그 남자의 이름은 사이였다. 그래서 북의 시족제니까 옛날에는 북해를 이렇게 따 내려오니까 석가족도 사이라고도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구담 씨를 사이라고도 불렀던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주김 씨고 뭐 그렇게도 경주김 씨라고도 부르지만 김할지 후손이라고도 불렀다더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구담이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는 훌륭한 소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저렇게 씁니다. 근데 별 이름이다 라고도 나오고 진흙이다라고도 나와요. 진흙. 그래서 진흙도 저 구담하고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진흙설은 잘못된 설이고 별이었을 것이다. 이게 옛날 얘기라서 약간 분분해요. 다 정리가 잘 되느냐? 박혁거세 얘기를 어떻게 정리하겠냐? 누가 어떻게 그걸 다 정리하겠어? 근데 그게 2000년 좀 전 얘기야. 근데 2500년 전 부처님도 아니고 그 조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시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고 도선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섞여 있는데 정리 불가능하다. 이거 쉽지 않다. 그러고 보면 도선 스님도 대단한 거예요. 참 저는 그런 분들 훌륭하게 보거든요. 지금은 이런 거 정리가 저 정도 말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자료를 찾기가 쉽거든. 근데 당나라 때 이런 걸 정리하려면 보고 외운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인터넷으로 뭐 찾아서 쉽게 말해서 이게 일자 검색 이런 게 요즘은 대장경도 다 검색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장경을 외우겠어? 읽었다고 대장경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해봐. 한번 상상을 해봐. 읽었으면 기억이 나요?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대충 어느 쪽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시베타라고 하는 전체 대장경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거기 안에서 쭉 검색을 하면서 비슷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계속 뒤지면 돼. 그 대신에 가는 길 정도는 알아야지. 대충 어느 쪽에 뭐 있다라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 예. 그렇게 가는 건데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거거든요. 책이. 이거 두루마리로 이렇게 그거를 저 도선 스님 같은 경우는 보고 어느 정도 이상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해서 머리를 돌렸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저 시절에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쓰는 게 왜 대단하냐면 볼 만큼 진짜 많이 봤구나 이 어른이. 그리고 기억할 만큼 기억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게 판단이 잘 안 돼요라고 하는 거는 진짜 다 뒤져본 거고 그때는 내가 진짜 다 봤나? 내가 본 거에는 없지만 안 본 거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건 상당히 많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훌륭한 소, 그리고 부기로 별이라는 뜻도 있다. 찬란한 별 이런 뜻. 훌륭한 소라고 하면 아마 농업과 관련해서 될 거고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행자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연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별설이 옛날 설이고 훌륭한 소가 뒤에서 의미적으로 좀 변경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석가.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석가라고 하는 것은 능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할 때 그 석가예요. 석가. 그리고 요게 오분율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감자왕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 이 석가족의 어떻게 보면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시조가 여기서는 이 구담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담 선인이 처음으로 죽은 뒤에 재생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인간 1호라는 의미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시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자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아버지도 있겠지. 우리도 중시조 개념이 그런 거잖아. 누군가 있겠지. 그리고 사실 시조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사실? 대단한 사람이지. 성씨의 시조라는 사람이 아버지 없이 갑자기 뭐 만들어져서 나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모니와 관련해서 석가모니의 가게를 감자왕이 있고 니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구로가 있고 구구로가 있고 이게 다음 때예요. 아들이야. 아들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할아버지인 사자여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이 있고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해서 7대 조상에 대한 가계가 나와. 인도에서는 7대 조상까지 따집니다. 우리는 4대까지 따져요. 그래서 사조단자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볼 때도 방석 옆에다가 사조단자가 들어가. 사조단자가 들어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4대까지 그 다음에 인도는 7대까지예요. 7대까지. 그래서 7대의 종성이 청정해야 진짜 청정한 종성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건 칠진법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7대가 나오는데 이 감자왕이 전처한테서 4명의 아들이 있고 후처한테서 1명의 아들이 있대. 제가 보기엔 바뀐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는 부인이 둘이었는데 1번한테서 4명의 아들, 2번한테서 1명의 아들이 있대. 1명의 아들이 있대. 근데 이쪽에 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대. 이게 더 이제 이쁜 부인이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방석이 엄마가 방석이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위에 있는 형들이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래요? 그러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느냐? 아닙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는 조선 초기니까 가능한 거고 왕자가 다 붙어도 왕의 권력에 대응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정상적인 국가야. 정상적인 국가.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 초에는 불균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원이 왕자의 난이 가능했던 거라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 왕자가 난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날아갑니다. 그럼 왕이 그 정도 힘이 없으면 무슨 놈은 왕을 해. 그래서 아버지가 감자왕, 사탕수수왕이에요. 사탕수수왕. 그러니까 그게 권력 기반이 사탕수수였는가 봐. 사탕수수였는가 봐. 사탕수수왕이 이쪽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얘네 넷이서 살려면 나가야겠다. 저기서 권력 투정을 해서 잘못하면 전부 죽으니까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분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떠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북으로 이동을 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켜주니까 내가 내 아들을 피를 안 묻혀도 돼, 손에. 그러니까 고맙지. 예, 결국 저게 버티고 뭘 하면 이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나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후원을 좀 해줬대. 자식들이 나간다고 할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준 거지. 뭐 쉽게 말해서 돈도 좀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좀 붙여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가비라구까지 네팔 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내륙에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문화가 높은 쪽에서 산간 지역으로 와서 거기에 토착 세력을 정복을 하고 왕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공하니까 야, 너네 능력자네 이러면서 석가라고 불렀대. 야, 너네 능력자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우리 아버지가 첫째가 아니고 이건희 회장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저는 분가 이러니까 돈을 얼마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의 큰 기업을 뭐 이룩했다더라. 이러니까 야, 너 대단하다. 너는 능력자야. 능력자를 석가라고 하는 거야. 석가라고. 그래서 석가모니의 석가가 여기서 나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뭐냐면 석가족이라고 하는 종족 명칭이고 너네는 능력자, 훌륭한 자들.
이라고 하는 거고, 모니는 원래 장발의 고행자입니다. 장발의 고행자. 그 리그베다나 이런 데서 보면 머리를 풀어헤친 고행자.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뭐 이런 거 할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게 수행자라는 의미고, 나중에 불교 시절이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움직이는 저렇게 슈라마나 사문들이 움직이던 신흥 종교인들의 시대가 되면 저게 이제 일반 수행자들을 다 가리키는. 번역하면 석가가 능이고 모니가 인이에요. 한자로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곳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전이라고도 하지만 일부 사찰에는 능인전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능인이 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석가모니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최초 남성, 요 피에서 나온 최초 남성, 사이. 그 다음에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종, 태양종. 저 감자왕의 탄생과 관련해서 감자가 햇빛에 의해서 태어났대. 그래서 감자왕이 태어날 때 태양빛이 비치니까 감자왕이 탁 이렇게 나왔대. 그래서 그걸 일종이라고, 태양종족. 좀 있어 보이죠? 태양종족. 그렇게. 그래서 석가족을 가리키는 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 석가족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아까도 그 가비라가 황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황인 아닙니까? 라는 설이 있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네팔에 가보면 황인들이에요. 우리랑 비슷한 생김새의 황인들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팔 출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령이에요. 예전에는 거기까지 다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뿐이니까 당연히 황인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썰도 있어.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백인계일 겁니다. 아리안족의 백인계일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나중에 나오는 뭐 눈이 파랗고 머리카락이 파랗고 그런 거는 나중에 덧붙여지는 기록이니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밑에서 분가에서 올라갔다. 감자왕 때 쫓겨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간 거지. 저는 경쟁 구조를 싫어합니다. 저는 평화로운 자입니다 이러면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나가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이 되는 거고, 그 원주민들은 황인 계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좀 우월한 쪽이어서 아마 지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팔 가보시면 거기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륙 쪽에서 문화가 좀 높은 쪽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층을 형성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부처님이 활동하실 때 다른 왕족이나 귀족들을 만날 때 어떤 부분이 존재하냐면 자꾸 종성 얘기를 합니다. 자기 종족 피의 혈통, 우리가 좋은 피예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이 황인 계열이었잖아. 그래서 얼굴이 딱 보면 나같이 생겼어. 그러면 아리안족 백인들이 아예 안 만나버린다니까. 입국 컷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만나서 얘기를 해야 저 사람이 감동을 주든지 뭐 할 건데, 야, 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뭘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부처님이 행동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 잘 나가던 사람들, 귀족들 만날 때 그냥 쉽게 만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저 종족에 대한 그 혈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눈으로 봤을 때 일단 피가 섞였는지, 황인하고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백인으로 보이는 생김새였을 거야. 어차피 혈통은 주장이거든. 지금같이 뭐 유전자 검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신분제 사회가 이렇게 돼 있는 데서는 그 신분하고, 그러니까는 백인이면 백인끼리 결혼해요. 지금하고는 시절이 좀 달라. 왜? 섞여버리면 그 집단에서 하급 취급을 받아버리거든. 등의 취급을 받는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언간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말하지만 약간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굳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있고 여기서도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해서 이 팔상도에서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인도 가비라, 틸라우라코트라고 하는 인도 가비라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지금 남아 있고, 고대 옛날 저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가보시면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뭐 진짜 나라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뭔가 그런 거 아닙니다. 2500년 전에 뭔 대단한 나라가 있었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그거는 진짜 왕사성이나 사위성 같이 굉장히 큰 나라 외에는 일반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은 약간 부족국가 같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바이샬리를 좋아했었던 것도 바이샬리가 공화제 국가여서 그래요. 왕이, 근데 실제로는 왕정 국가에 결국 밀릴 수밖에 없어요, 공화제가. 왜? 무엇인가 판단할 때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게 늦어요. 집단이 다 모여가지고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지분율이 누가 뭐 높고 그래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비판하고 뭐 이러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공의적이고 약간 민주적이긴 한데 그게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있어서 밀어붙여 버리는데 뭐 그거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냥 유적들이 소박하게 남아 있어요. 위에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까? 나무로 했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우리도 가보면 황룡사 가봐라 뭐 있나? 돌만 있죠. 돌만. 여기가 황룡사입니다. 왜 없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럼 돌로 했어야죠. 그럼 돌로 했어야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팔 쪽 가비라국 옆에 있는 썰에 의하면 정반왕과 마야부인 스투파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탑입니다. 그 네팔 가비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인근에 있는 가장 큰 탑이에요. 그리고 누구 탑인지는 알 수 없어. 근데 부처님 탑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정반왕 아니겠어? 라는 정도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 이쪽 왼쪽에 있는 정반왕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다음에 이쪽에 마야부인. 좀 그럴듯해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붙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인도 가비라국, 피프라화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인도 가비라국 쪽. 그래서 원래 네팔 쪽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인도 가비라냐, 티라우라코트냐, 인도 가비라냐, 네팔 가비라냐. 근데 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느냐라고 말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쪽에서 살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쪽에 살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부처님 만년에 비우리 왕이 비두다따예요. 비우리가 여기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해 들어오고 그 사연이 좀 복잡해요. 나중에 제가 좀 이제 가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 이렇게 석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마지막 왕이었었던 마하남이 비우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인데 그 연못에 들어가죠. 연못에 들어가면서 내가 연못에서 나올 때까지만 진군을 멈추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려줘라 라고 해서 들어가서 물풀에 자기 상투를 풀어서 머리끈을 물풀에 묶고 자살합니다. 그 시간 동안 도망간 사람들이 살았고 나머지는 도륙을 당해서 여기가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갔더니 덜 죽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더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보고 거기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길 떠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슬픈 얘기거든요. 내가 다시는 가비라로 오지 않겠다. 왜? 당신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멸했어. 물론 너희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잘 나가다가 몰락했어. 근데 완전히 막 부도가 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대표이사가 될 권한이 있었어. 그럼 내가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저 비유리에게 이제 약간 저주스러운 말로 너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어느 날 며칠에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 때문에 비유리가 두려워해서 그날 물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화산이 폭발해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슬픈. 그래서 이때 도망간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경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좀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직선으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망가서 또 다른 자기 종족과 관련된 나라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 탑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근본 8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비라국 사람들이 모셨던, 석가족이 모셨던 탑, 직경이 한 6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탑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 그런 탑이고, 저기서 사리기가 발견됐죠. 사리하고 부처님 사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가족이, 브라미 문자로 석가족이 모셨다. 그래서 그게 석가족의 살이라는 얘기인지 석가모니의 살이라고 하는 얘기인지 좀 애매한데, 사이즈로 봤을 때 석가족이 모신 석가모니의 살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델리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저 안쪽으로 사리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사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저게 이제 승원터예요. 절터.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그 근처에 수행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절터들이 있고, 이렇게. 이거는 그 옆에 있는 간화리 유적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런 식으로, 그 근처에 절들이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개인방, 1인실 아니면 2인실입니다. 원룸 구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저를 대방 이런 개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떼거리로 막 들어가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서 그래요. 그래서 1인실 아니면 2인실.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 때문에 그냥 막 다 들어가서 막, 에브리바디 다 들어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싫어하죠. 그래서 월정사도 템플스테이 지금 뭐 공사 또 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방을 없애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개인방을 만드는 공사들이거든요. 다 그거 해요. 요즘은 뭐 싸게 해줘도 같이 한 방 쓰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 명 넣어주잖아. 한 10명 넣어주잖아. 다 튀나갑니다. 지금 시절이 그런 거잖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떼거리로 들어가는 문화가 있다면, 얘네는 그 옛날에도 이렇게, 이게 개인주의 문화죠. 개인주의 문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여기 문이 있었느냐? 문 없죠. 더운 지역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주도 같이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걸어놓고, 그래서 노크를 이렇게 한다라고 나오는데 노크가 아니고 이거라고. 그 문 밖에서 이걸 하면 안에서 쳐다보고 들어와라 이러면 이거 열고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벽이 없다니까. 문으로 생각하는 벽이 없다니까. 그래서 손기척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못하면 옆방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석가족을 표현하는 5개의 부분들, 그리고 부처님의 나라인 가비라국 이야기, 그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막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개념이 사람들이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으면 비슷한 내용들이 들렸을 때 금방금방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붓다술레 책을 따라서 내용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부처님을 따라가는 가장 성스러운 여정, 붓다술레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